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일본 도쿄를 떠나서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즌엔 챔스에서는 절대로 만날 순 없는 빅클럽 리버풀을 만나게 됩니다. 뮌헨은 지난 시즌 유럽 최강팀이었던 맨시티와의 친선 경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리버풀이라는 강팀과 붙으면서 제대로 프리시즌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와스키와의 경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 팀은 J리그에서도 7위라는 팀이라서 진지하게 뮌헨을 위협할 만한 팀은 아니었죠. 하지만 맨시티와 리버풀은 언제 만나더라도 항상 패배를 안겨줄 수도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프리시즌 친선 경기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뮌헨의 감독인 투헬은 첼시 시절에 과르디올라의 맨시티, 클롭의 리버풀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3강팀으로 불렸었는데 뮌헨의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 팀들과 부대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뮌헨이 챔스 우승을 위한 시험 경기로 리버풀은 제격이고 리버풀도 유로파리그 우승 위에선 뮌헨을 넘어야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실제 두 팀은 지난 18-19 시즌에 챔스 16강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에 리버풀이 홈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뮌헨이 8강에 올라갈 확률이 더 컸습니다. 2차전이 뮌헨의 홈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리버풀이 극강이라던 뮌헨을 원정에서 3대1로 격파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챔스 우승을 하면서 손흥민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뮌헨이 홈에서 1대3으로 깨질 때 리버풀의 멀티골을 넣으면서 활약했던 선수가 다름 아닌 사디오 마네였습니다. 그런 마네가 지난 시즌 뮌헨으로 이적하고 올해는 친정팀인 리버풀을 만나기도 전에 다시 사우디로 떠났다는 게 참 희한하죠. 뮌헨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디오 마네가 알 나스르로 이적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앞날의 행운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 케인 이적 더 현실화되는 건데요. 그죠?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로 영입한 마네가 한 시즌 만에 뮌헨을 떠나게 됐다는 건 뮌헨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실패입니다. 전차 군단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현재 뮌헨의 최대 약점은 바로 다소 빈약한 공격력이란 뜻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수비력만큼은 전 세계 최강을 다툰다는 평가인데요. 독일의 유력 매체인 키커지에서는 뮌헨이 보유한 센터백들의 가치가 거의 2억 유로에 육박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뮌헨은 1억 9,750만 유로 가치의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데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파바르로 구성된 뮌헨의 수비진이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전 센터백 조합으로는 단연 김민재와 데리우트를 낙점했습니다. 김민재, 데리우트가 향후 뮌헨 수비를 이끄는 듀오가 될 수 있다. 김민재는 좌우 센터백으로 모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응 기간을 거친다면 그는 가장 안정적인 수비수가 될 것이라면서 신입생인 김민재가 우파메카노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뭐 당연하죠. 네. 키커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인 433에서도 김민재와 데리우트가 파트너를 이루어서 뮌헨의 수비를 책임질 거라고 봤는데요. 현재 전세계 최고의 센터백 조합은 누구냐면서 현 시점 최강 조합 콤비를 나열했습니다. 맨시티의 아칸지와 디아스, 바르셀로나의 아라우와 쿤데, 레알 마드리드의 알라바와 리디거, 그리고 뮌헨은 데리우트와 김민재였죠. 사실 이 중에서 위에 언급된 세 조합은 지난 시즌에 실제로 자주 가동되면서 어쩌면 이미 그 위력을 검증받은 조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데리우트와 김민재 조합은 실제 경기에서 본 적이 없는 조합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둘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도 전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겁니다. 김민재에 대한 기대감은 언론뿐 아니라 상대 감독인 클롭에게도 보였습니다. 클롭은 뮌헨과의 경기를 앞둔 인터뷰에서 뮌헨의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경기하면서 데리우트와 김민재 조합을 걱정했습니다. 뮌헨은 4명의 월드클래스 센터백들과 2명의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를 보유했다라면서 김민재 역시 월클 수비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시즌 김민재는 나폴리 소속으로 챔스 조별리그에서 리버풀을 만났는데 1차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엄청난 대반전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활약으로 김민재는 리버풀 이적설도 났었죠. 그만큼 클롭은 김민재를 높게 평가하면서 뮌헨의 수비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벌써부터 현지에서 기대감 폭발한 김민재에게 투헬 감독은 매우 좋은 스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엘 감독은 유연한 전술가답게 오버래핑 전략뿐만 아니라 김민재와 같은 공격적인 수비수를 아주 잘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첼시 시절 리디거를 꼽을 수 있죠. 2017년 첼시 이적을 확정한 리디거는 19-20 시즌에 사리 감독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램파드를 만난 이후에 슬럼프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부진을 겪던 2020-2021 시즌 이후에 투엘 감독 선임 뒤에 상황이 완전 바뀌는데요. 21-22 시즌에 무려 54경기에서 5골 4어시스트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웃긴 건 투엘의 리디거를 이용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낸 경기가 토트넘전이었다는 건데, 당시 경기는 토트넘이 첼시에게 3골을 헌납하면서 패배했는데, 첫 번째 골은 실바, 세 번째 골은 리디거에게 먹히면서 한 경기 동안 수비수에게 2골을 내리 먹혀버리는 굴욕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면 투엘이 김민재를 미넨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딱 보입니다. 첼시가 공격할 때 리디거와 함께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중앙까지 볼을 몰고 올라가고 수비 시엔 순식간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히트맵을 보면 이 선수가 센터백인지 윙어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엄청난 히트맵을 기록했고, 리디거는 바로 제2의 전성기를 걷게 되죠. 이처럼 현재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김민재를 투엘이 사용한다? 네. 솔직히 꿈같은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윙백처럼 컷백 패스는 종종 봤지만 김민재가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시즌 시작하고 갑자기 세트피스 헤딩골을 2번이나 기록하면서 좀 놀라긴 했는데, 본인도 공격형 센터백 라모스가 우상이라고 한 만큼 골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남은 9개월 동안은 골 소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슈팅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김민재는 공격수 출신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공격수였다가 수원공고에서 수비수로 전환해서 괴물이 되었습니다. 김민재와 슈팅이 매우 안 어울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슛이 뭔지 아는 선수라는 거죠.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극찬하면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뮌헨의 훈련 영상에서 김민재가 슈팅 연습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솔직히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도 그렇고 인터뷰 때나 뮌헨의 CEO와 함께 입단 기자회견에서조차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할 거라면서 선수로서 좋은 태도를 보여주었고, CEO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었는데, 투엘 감독이 실제로 김민재에게 슈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재는 페널티킥 위치에서 5m 뒤인 박스 라인에서 오른발로 살짝 감아차면서 슈팅을 시도했고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그냥 한 번 나온 건가 보다 싶었는데 다음은 왼발로 강력하게 슈팅을 하면서 좀 멀리 떠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왼발로 슈팅을 살짝 감아차면서 골키퍼가 타이밍을 놓친 건지 안 막은 건지 골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는 처음 봅니다. 김민재가 유럽 리그에서 슈팅 연습을 하는 걸 말이죠. 네. 보통 센터백이 슈팅할 때는 세컨볼이 흘러나올 때 중거리 슛을 때리게 되거나 세트피스로 박스 안에서 몰려있을 때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서 슈팅을 때리게 되는데, 이제 팬들은 김민재의 클리어링만 주목할 게 아니라 어떤 슈팅을 하게 될지, 과연 골을 만들어낼지도 기대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김민재 낮게 깔아차는 거 겁나 잘합니다. 네, 뭐 세게 찰 필요도 없어. 닿기만 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슈팅 시도하길. 네, 리버풀전에서 그런 장면 나오면 와, 행복하겠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